안녕하세요. 오마이스쿨 수강생 여러분, 저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은진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해서 몇 강 동안 강의를 할 주된 내용은 먹을거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먹을거리에 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먹을거리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 주로 할 건데요. 사실 먹는 거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요새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굉장히 먹을거리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다가 뭐냐면 그 밥상에서 내 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밥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을 먹어도 될까 안 될까에 초점을 맞춰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먹어도 될까 안 될까에 관심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먹을거리 안전, 그러니까 식품 안전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먹을거리의 안전, 식품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는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이후에 90년대가 들어서면서 먹을거리 안전, 식품 안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그 이전에는 먹는 걸 가지고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이 초반에 어떠한 계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거리가 갑작스럽게 안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고민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들을 조금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번에 그래서 밥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밥상을 어떤 식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을거리와 얘기를 하면요, 사실은 인류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먹을거리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오늘 할 거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건데요. 1940년대는 아시다시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많은 산업이 발전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화학산업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화학산업이라는 거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이라는 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화학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분해와 합성에 관한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와 합성을 보면, 그러니까 화학이라는 게 분해와 합성인데요. 이걸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금을 예를 들면요, 소금을 우리가 보통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요. 그럼 이 염화나트륨이라는 건 뭐냐면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합성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는 거를 분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는 걸 합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걸 합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합성 물질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바로 화학산업인데, 그래서 이 분해와 합성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특징이 뭐가 나오냐면, 이 분해와 합성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학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분야예요. 왜? 왜냐하면 염화나트륨을요, 그냥 너 한다고 분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나트륨과 염소로 분해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극을 보내는 방식, 어떤 방식으로 자극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위험하느냐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뭐냐면 락스죠. 락스 같은 경우가 소금으로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왜 소금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을 하게 되냐면, 락스는 염소계 표백제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얻을 수 있는 근원에서 소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락스는 소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정말 안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소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안전하다가 아니라 소금을 염소계 표백제로 만드는 과정에 어떤 공정을 거쳤느냐가 안전이냐 안전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학이라는 거는 사실은
특히 화학산업이라는 거는 과정을 봐야 되는 거지 결과물을 보거나 그 처음 시작의 원료를 봐서 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하거나 결과물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지 간에 외부에 자극을 줘서 외부에서 자극을 줘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극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폐기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을 땅에다 묻으면 토양오염이고요. 이거를 불에다 태우면 대기오염이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화학산업에서 분해와 합성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많은 매개물 중에서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오염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학산업이 발전한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공해유발산업 내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학산업이 1940년대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발전을 하는 분야에 우리가 오늘날 먹을거리와 관련돼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농약 문제라든가 화학비료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여기에 있고요.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의약품, 제약, 의약품의 문제들도 사실은 화학약품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수십 년 동안 이게 사실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다가 1960년대가 되면은요. 60년대에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레이첼 카슨이라는 여성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사일런트 스프링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기는 침묵의 봄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책이 왜 사일런트 스프링이냐면 봄이 됐는데 새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너무나 고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봄이 됐는데 새들이 돌아오지 않을까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를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화학산업이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농약 사용량이 증가를 하는 것은 결국은 환경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까지도 위기에 빠뜨린다. 생태계까지도 파괴를 한다라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 책이요. 그럼 이 책이 이 경고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요. 그동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었던 많은 선진국들에서 반성을 하는 농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60년대 중반 이후에 많은 유기농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기농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실제로 유기농 운동이 붐을 일으키죠. 여기 이제 이때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붐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선진국을 중심으로 붐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그렇다면 개발도상국들은 뭘 했을까?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은 그 당시에 딱히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농사 자체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에 대한 고민이 덜했다라는 거죠. 덜했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선진국은 유기농 운동을 하는데 개발도상국은 그걸 못했구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유기농 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유기농 운동이 시작이 되면 당장 뭐가 문제가 되냐면 농약과 화학비료를 팔아서 돈을 벌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팔리지가 않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된다는 그 과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럼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을 개척하게 한다는 것이 가능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농업 하나가 바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1960년대를 보면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중에 하나인데요. 1960년에 우리는 1962년에 뭘 시작하냐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뭐냐면 산업화 정책이죠. 그러면서 공장을 짓기 시작하고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물건을 잘 생산하기 위해서 값싼 전기를 제공하고 값싼 수도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개발 정책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경제개발 정책을 경제성장 정책을 쓰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공장을 지었는데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없는 거죠. 그럼 노동자를 어디서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구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살았던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인농정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농정책을 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 땅을 버리고 도시 노동자화에 돼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책을 읽읍시다 프로에서 유행했던 그 책 중에서 괭이 부리말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요. 사실은 이 60년대 이후에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온 사람들이 어떻게 도시 빈민이 되어가는가에 대한 과정을 그린 소설인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60년대 경제성장 정책을 쓰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 농촌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줄어든 인구를 대신할 농촌의 농가 인구를 대신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진국에서 유기농 운동이 불어닥치면서 줄어드는 사용을 개발도상국들이 다 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통계적으로 보면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가 되면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량이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급증하는 원인들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도상국에서조차도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는 농업이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70년대에는 농약 치는 주간이 막 정해져 있어서 그 주간에 농약을 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농약을 치지 않는 사람들은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뭔가 정부에 불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정부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반공 정책에 따라서 이 간첩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농약 사용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국가에서 정말로 중요시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70년대를 지나면서 1980년대가 됐을 때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선진국이건 개발도상국이건 농약과 화학비료, 화학산업이 다 발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에 대해서 선진국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1960년대에 경제성장 정책을 쓰기 시작한 개발도상국에게 이 산업을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들이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피해를 당했구나, 뭐 피해를 당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90년대 지나면서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이 되고 나니까 공해 유발을 하는 산업들을 전부 다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로 공장을 굉장히 많이 이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쳇바퀴 돌듯이 가는 거지, 뭐 어떤 나라는 항상 일방적으로 당하고 어떤 나라는 항상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80년대는 결국은 전 세계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를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80년대에 뭐가 되냐면, 전 세계적으로 환경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환경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1980년대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운동 단체가 기록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환경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경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이 누구나 다 공히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82년에 만들어진 공해문제연구소, 여기가 환경운동의 최초의 운동단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80년대는 그만큼 환경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조차도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1990년대를 들어와서요. 90년대 들어와서 결국은 유엔도 이 추세로 가다간 지구가 망하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식의 결과물이 뭐냐면, 1992년에 있었던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있었던 인간과 환경에 관한 개발회의고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선언문이 뭐냐면, 인간과 환경에 관한 개발선언, 우리가 소위 말해서 리우선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서 80년대 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 됐을 때는 이제는 뭐냐면, 개발도상국에서조차도 유기농 운동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80년대 말에요, 유기농 단체들이, 물론 그 전에도 유기농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의 그 성향,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기까지가 되기까지는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딱 맞닥뜨리는 지점이 여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을 드린 것처럼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우리나라 밥상에 어떤 일이 생겼길래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식품 안전을 얘기하게 됐을까라는 것은 이러한 측면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측면이 없었다라면 이런 고민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 현상이 한쪽에서, 세계의 한쪽에서 환경과 생태계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환경과 생태계를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의 과정 속에 이런 현상들이, 먹을거리 안전에 관한 현상들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우선언이 나타나고요. 그 리우선언을 통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리우선언이라는 것도 없는
이것보다는 나은 거지 그렇게 훌륭한 그 결과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리우 선언이 나오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그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싸움, 갈등 관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갈등 관계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시켰던 모든 대부분의 일들은 선진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에는 그런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와서 환경과 생태계가 문제가 되니까 책임은 공동으로 지자라고 했을 때 개발도상국이 당연히 일정 정도 불만을 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일정 정도의 불만들이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러한 갈등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낳냐면 회의를 거듭해도 결과가 적당히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환경과 관련된 회의를 기획을 하고 시작을 할 때는 지구를 좀 더 낫게 해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92년도에 리우선을 하는 단계까지 왔을 때는 무엇을 포기하게 되냐면 지구 환경과 생태계를 더 낫게 하는 것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뭘 하냐면 지금 현상 유지라도 하자. 지금보다 더 나쁘게는 만들지 말자. 나쁘게 만들면 정말로 망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현상 유지를 정책으로 쓰게 되는데 그 현상 유지 정책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면 1990년대 요 90년에 이 상황을 지속시킬 수 있을 만큼만 개발을 하자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나마 이것조차도 없으면은 더 심각했을 텐데 그나마 이게 있는 덕분에 조금 나아진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난 2012년에 리우 20주년 기념회의 때 약간 변질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뭐 여기서는 뭐 그거를 얘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1940년대부터 환경과 생태계와 관련돼서 화학산업을 둘러싸고 그 다음에 농업에 있어서의 농약 사용을 둘러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만 가지고는 하루아침에 밥상이 바뀌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쳐지는데 다시 1940년대로 돌아가세요. 1940년대는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오늘 앞으로 강의를 할 내용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 먹을거리 농업에 초점을 맞춰서 그거에 대한 원인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적인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만한 것들만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원인의 전부는 아닙니다. 원인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농업, 그 다음에 먹을거리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향성에 대한 얘기지 이것 자체가 원인의 전부다라는 건 아닌데요. 1940년대로 돌아가서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요. 2차 세계대전에서 원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많이 꼽는 게 뭐냐면 경제공황이죠. 그래서 경제공황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돼서 이 경제공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하게 됩니다. 그 논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이 브레튼 우즈 협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협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세계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1944년에 브레튼 우즈에서 협상을 할 때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부자 나라고 강국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끊임없이 금 쟁탈전이 계속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 쟁탈전의 부분을 일정 정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준 통화를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준 통화를 고민하려고 보니까 어느 나라 화폐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많은 논란 끝에 결국은 뭘 결정을 하게 되냐면 그 나라에 금이 많아서 그 나라 화폐를 가져가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은 나라의 화폐를 기준으로 해야겠다라는 잠정적인 동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금 보유량이 가장 많다고 알려진 나라의 화폐를 기준통화로 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정환율제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금 1온스를 미국 돈 35달러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결국은 그러면 뭐냐면 그동안에는 금이 많으면 부자고 강국이었는데 이제는 금 대신할 화폐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달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 경제는 미국 중심, 달러 중심의 세계 경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달러 중심의 세계 경제 체제 하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달러를 벌기 위해서 무역을 해야 되는데 이 무역을 하기 위한 기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역을 하기 위한 규칙을 만든 게 1948년에 출범한 가트입니다. 그래서 가트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반드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트이기 때문에요. 근데 가트가 아시다시피 비교 이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이라고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 비교 이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 안에 허점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허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A라는 나라는 신발을 만드는 데 경쟁력이 있고 B라는 나라는 안경을 만드는 데 경쟁력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두 나라가 비교 이론을 따져서 여기는 신발을 만드는 게 낫고 여기는 안경을 만드는 게 낫다 라고 해서 이 나라는 신발을 포기하고 이 나라는 안경을 포기하고 서로 무역을 해라. 그러면 서로 값싼 신발과 안경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신발과 안경을 예를 들지만,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신발은 누구나 신어야 되지만 안경은 눈 나쁜 사람만 끼는 거죠. 그럼 벌써 여기에서 불균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불균형이 나타나는데 꼭 이러한 불균형에서 적자를 보는 나라들은 국민들한테 꼭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가요, 1962년에 경제성장 정책을 쓰기 시작해서 67년도에 가트에 가입을 했습니다. 한 50년 세월이 지났는데요. 이 50년 세월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끊임없이 들어왔던 얘기가 뭐냐면 허리띠 졸라매고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거든요. 근데 실제로 비교 이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는 구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눈 나쁜 사람에게만 팔리는 안경을 선택을 한 기업, 그 국가 입장에서는 항상 적자에 시달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원하는 만큼 안경을 팔 수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원하는 만큼 안경을 팔려면 안경을 팔려고 하는 상대국의 사람들이 다 눈이 나빠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눈이 나빠지는 거는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그 나라 사람들 눈이 저절로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거를 가져다 놓고 마치 이게 얼마든지 가능할 것처럼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만 하면 된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여기에서부터 이제 잘못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현상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말거나 가트 체제는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됐습니다. 80년대까지요. 8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됐는데, 이렇게 운영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개발도상국도 생겨나고요. 불만을 품는 국가 그룹들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요? 왜냐면 이거를 주도해왔던 미국은 이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데,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한다라는 미명하에 시작이 된 게 뭐냐면 1986년에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회의입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우루과이 라운드, UR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요, 우루과이가 라운드가 나오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농업과 관련돼서, 먹을거리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가트 체제 하에서 열심히 무역을 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윈윈할 줄 아는 비교 이론에 입각해가지고 무역을 해봤는데 불만을 품는 나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원인을 찾은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그동안의 가트가 지나치게 공산품 위주의 무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뭘 하면 되겠다? 공산품보다 상품의 범위를 훨씬 넓히면 되겠다. 라고 해서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이 될 때는 뭐 1차 상품, 3차 상품, 뭐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뭐 정말로 다양한 의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의제들이 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여기 한쪽에서 발생을 하고요. 근데 이런 거는 대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경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거를 주도해왔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또 다른 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1940년대로 돌아가서요. 많은 나라들이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요 농약과 화학비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은 일정 정도 절대적인 생산량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벌레나 풀이나 이런 데다가 뺏겼던 것을 더 이상 뺏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생산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죠. 근데 땅덩어리가 좁고 경작 규모가 작은 나라들은요 절대적인 생산량이 늘어나도 자기네 나라 사람들 먹기 바쁩니다. 근데 땅덩어리가 넓고 경작 규모가 큰 나라들은 절대적인 생산량이 늘어나 버리면 뭐냐면 먹고도 남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위 말해서 잉여농산물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잉여농산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면은요. 이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다양한 차이점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은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굉장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뭘 가르치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4가지를 가르칩니다.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를 농업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농업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웁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주지사가 되고요. 상원의원이 되고 하원의원이 되고 그러니 장관이 되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농업을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라가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득이 고스란히 농민에게 간다. 뭐 국민에게 간다. 이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화학 산업만이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농기계 산업만이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 정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요. 왜냐하면 이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 정책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요. 1940년대 잉여농산물이 나오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잉여농산물 문제를 해결을 해야 농업이 유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1940년대, 50년대는 이 잉여농산물을 어떻게 했냐면 식량 원조라는 이름으로 개발도상국가 같은 나라들에게 줬죠. 처음에 공짜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한국전쟁 때 뭐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서 원조 물자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보다 조금 앞선 세대들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그 옥수수 가루, 뭐, 그 다음에 무슨 분유 이런 것들을 얻어먹었던 기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식량 원조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런 식량 원조가 들어오고 밀가루 뭐 들어오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50년대, 60년대를 지내는데 60년대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도상국도 드디어 농약과 화학비료를 써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60년대 말 되고 70년대가 되면 이제 농약과 화학비료를 써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그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에 적합한 종자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면서 다수학 품종이라는 이름으로 보급을 하고 종자를 보급하고 그러면서 절대적인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절대적인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원조 식량이 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조 식량이 덜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는 미국은 그동안에 식량 원조란 이름으로 공짜로 주다가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그거를 팔다가 했는데 이거를 팔는데 한계가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요 1970년대에 이렇게 남아도는 농산물을 처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채택한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학교급식 정책입니다. 그래서 스쿨런치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실은 이 스쿨런치 프로젝트의 이면에는 잉여농산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라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근데 뭐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잉여농산물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잉여농산물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무역의 범위 안에 본격적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관세 장벽도 없애고 그 다음에 의무 물량 수입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농산물 수입 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내외적인 원인들이 합쳐져서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이 될 때는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1차 상품 시장 개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루과이 라운드 때는 다양한 시장 범위를 넓히기 위한 논의, 의제가 있었지만 그 의제 가운데 대부분의 것들은 실패를 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1차 상품에 대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농산물 수입 개방을 생각하게 된 게 이게 원래 의제가 농산물 수입 개방이었던 게 아니라요. 농산물 수입 개방은 의제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성과를 봤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과라는 거는 이거를 주도해왔던 측에서는 가장 큰 성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루과이 라운드 하면 농산물 수입 개방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요. 이거만큼 중요한 한 가지를 성사를 시키는데요. 그게 뭐냐면 브레튼 우드 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된 것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 무역을 좌우할 국제기구를 하나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WTO를 출범시키는 것이 의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했는데요. 이 WTO를 출범하는 데 있어서의 배경을 보자면 여기에서부터요 쭉 오는 동안에 이 WTO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한 게 95년입니다. 왜냐하면 우루과이 라운드가 최종 타결이 된 게 94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타결되고 나서 95년도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 WTO가 출범하기 전, 그러니까 94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역과 관련돼서 세계 무역과 관련돼서 불공정한 무역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뭘 했냐면 미국의 301조 슈퍼 301조를 말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세계 무역에 있어서 불공정은 전부 다 미국 법으로 해결했다는 거죠. 왜? 세계 경제를 미국이 주도해왔으니까요. 그러다가 이러한 것들 속에서 미국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달러 중심의, 미국 중심의 이 세계 경제 체제에 대한 불만들이 점점 커지니까 이거를 대신할 뭔가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WTO를 출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5년도에 WTO가 출범한 이후에는 미국의 301조, 슈퍼 301조 이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불공정한 무역은 WTO의 제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WTO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정치적이고 뭐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지만 순전히 이제 이 먹을거리와 관련돼서 관계가 있는 것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WTO가 출범을 하게 되고요. WTO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이 WTO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때 성사시키지 못했던 분야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을 시작을 하는 게 뭐냐면 2001년도에요. WTO 출범을 기념하여 2001년도에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다자간 협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도하 개발 아젠다 또는 DDA라고 부르는 건데요. 실제로 이 DDA는 지금이 벌써 15년, 횟수로 15년째, 만으로 한 13년이 지났는데요. 이게 아직도 타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다자간 협상에서 많은 나라들이 교훈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교훈이 이거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것 때문에 세계가 그룹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 DDA 안에서도 이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먹을거리, 농업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그룹은 뭐냐면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출국가 그룹하고요.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도상국 그룹, 그 다음에 독자적인 EU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룹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으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DDA가 쉽게 타결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있죠. 이 DDA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고 싶었던 그죠? 3차 서비스 시장, 그 다음에 자본 시장, 노동 시장,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시장, 이런 모든 시장과 관련된 논의를 DDA를 통해서 다 하고 싶었던,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를 주도해왔던 미국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골치가 아픈 겁니다. 타결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서 2005년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똘똘 뭉쳐서 깨트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살짝 정책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각계격파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양자간 협상이에요. 그래서 이 양자간 협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은 그래서 전 세계가 양자간 협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도저히 다자간 협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양자간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나라랑도 양자간 협상, 이 나라라도 양자간, 이 나라 다 양자간 협상 해놓으면 결국은 다 펴보면 서로 간에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다자간 협상을 이룬 거나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걸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막 양자간 협상을 퍼주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양자간 협상을 하는 데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열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한테 또 열어대고 또 열어대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 한미 FTA를 타결하고 나서 중국에서도 야 우리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EU도 다시 해야 되겠다고, 호주 같은 나라들도 야 한국 한미 FTA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한국이랑 FTA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당시에 2012년이 이 리우선언을 했던 해부터 해서 2012년이 이 리우 20주년입니다. 그래서 리우 2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리우 플러스 20이라는 2012년에 리우 플러스 20이라는 회의를 다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뭐냐면 20년 동안 각국이 환경과 생태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발표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해왔던 사업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대통령이 직접 리우데자네이루까지 날아가서 직접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4대강 사업인데요. 그 4대강 사업을 발표하고 나서 그 당시에 4대강 사업 발표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발표하는 날이요.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가뭄이어가지고 경기도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급해주기 위한 식수차가 등장할 정도로 가뭄이 심각했는데 가서 4대강 덕분에 가뭄과 홍수가 없는 나라라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이게 잘 안 알려졌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때 그래서 브라질만 간 게 아니라 남미를 순방을 하면서 FTA를 다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 세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죠. 당연히 뭐냐면 농산물 수입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농산물을 수입 개방했다는 얘기도 우리에게 때로는 관세를 낮춰야 되는 게 나오고 때로는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물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니까 갑작스럽게 정책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농업에 대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그동안에 가격 경쟁력도 안 키우고 뭐 했냐라고 하면서 농업에다가 책임을 지우는 이런, 그래서 너희들도 가격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규모화 정책을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되고 뭐 블루오션을 찾아봐라 뭐 어째라 저째라 하는 얘기들이 막 이런 것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농업 구조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구조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농업이 변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세계가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서 세계에서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있어 왔던 일 속에서 드디어 우리가 요 시점에 먹을거리의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세계가 이렇게 굴러갈 때 실제로 19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 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